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이지만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 정기 세미나에 같이 해주신 분들 반갑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는 2019년 9월에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2월에 같은 해 12월에 정식으로 발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2 년여에 걸쳐서 교육부와 협의를 하면서 다양한 주제의 단위 연구들을 수행해 왔고요. 1차 년도에 3개 주제를 이미 진행을 하였고 작년 이맘때쯤에 정기 세미나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차 년도에 수행된 3 개의 연구 주제에 대한 그 연구 내용, 결과 이런 부분들을 현장과 정책 집행하시는 관련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무척 기쁘고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다 뵙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친밀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세 가지 주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그래도 고민하면서 도출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좀 보시면서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3차 년도에도 지금 4 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연구소는 계속해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성과 내지는 연구 수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의견 소중히 받으면서 앞으로의 활동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 개의 주제를 첫 번째 주제 발표 이후에 바로 토론을 할 거고요. 주제별로 저희가 하나씩 그래도 좀 매듭을 지으면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첫 번째 발표 후에 바로 해당 토론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발표 후에 바로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요. 다만 지금 외부에서 많이 접속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외부에서 접속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중간중간 편하실 때 올려주셔도 좋겠고요. 저희가 마지막 한 30분을 종합토론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접속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3 시부터 3시 30 분에 예정된 그 종합 토론 시간에도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문윤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유구 기반 도서관 서비스 수요 개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가 4개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 트랙인 이용자 요구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네. 이 과제는 저희가 1차 년도에 대학 구성원 정보 문제 및 요구 탐색 연구라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요. 발견된 대학 구성원의 정보 경험, 정보 요구, 정보 행위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결과를 토대로 대학 구성원의 심층적인 정보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행 방법은 문헌조사와 죄송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를 통해 수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과정 및 방법입니다. 먼저 문헌조사를 했는데요. 대학 구성원의 정보 탐색 경험, 그 정보 매체 이용, 공간 이용, 정보 활용 능력 인식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에 기반해서
정보 서비스 수요를 개발하는 동향을 저희 도서관을 포함해서 경영학이나 IT 분야 등 타 분야의 동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구성원 대상 정보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그래서 변수들 간 영향 관계와 그 방향성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또 종합 분석을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주요 시사점을 도출을 하고 대학 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방향성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그 그림은 제가 1차 연도에 수행한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맨 아래 단에 이제 환경 변화가 있는데요. 사회 환경, 교육 환경, 연구 환경에 있어서 변화를 대학 구성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제 간 연구가 증가를 한다든지 협업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정보 요구가 좀 더 이렇게 복합화됐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고요.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정보 요구도 다양한 특성을 가졌는데요. 적합성, 최신성, 고유성, 신뢰성, 현장성, 편의성을 주요한 요소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정보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보 매체나 인적 자원 아니면 장소 매체를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정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이제 드러났는데요. 정보 문제로 드러난 것들은 저작권이나 소통 채널 문제, 자원 인프라에 있어서의 격차, 또 미디어 정보 활용 역량의 부족 등의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 변화, 정보 경험, 정보 요구 특성, 정보 활용 능력의 네 가지를 변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연구 질문입니다.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보신 그 네 가지 주요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하고 방향성은 어떠한지. 두 번째 질문은 참여자의 신분, 소속 대학 주제 분야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변수들 간의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방향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연구 모형을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건데요. 환경 변화 인식에 따라서 정보 활용 능력을 비롯해서 정보 경험과 정보 요구 특성으로 구성된 정보 행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와 방향성을 이제 검증해 보고자 그림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개인적 특성의 신분, 소속 대학 주제 분야에 따라서 변수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도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연구 가설을 오른쪽에 보시는 5개로 이제 크게 보실 수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가설 검증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조사 도구를 설계를 했습니다. 설문지를 구성을 했는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뭐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협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지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하고요. 소속된 대학에서 주로 나타나는 협업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한 것으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기에 본인의 정보 활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가 진단에 관한 그 질문을 포함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정보 탐색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를 문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과업별 정보 탐색 행위인데요. 과업을 크게 학습, 연구, 협업, 일상, 실무로 구분을 하여서 각 과업을 얼만큼 많이 관련되는 정보 탐색 활동을 하는지 하고 각 과업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정보의 어떤 특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매체 활용 행위인데요. 매체를 인쇄, 온라인 학술 자료, 일반 인터넷 자료, 동영상, 진, 온라인 커뮤니티로 구분을 해서요. 각각의 매체를 어느 정도 많이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매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소에 관한 이제 문항인데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도서관, 연구실, 서점으로 구분을 했고요. 각각의 장소들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 그 정도와
각각의 장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속성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조사를 하였고요. 국내 대학에 소속된 모든 신분의 구성원을 모두 포괄을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금년 2월 25일부터 2주 반 정도 리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유효 표본수 471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통계 분석을 실시를 했는데요. 다양한 통계 분석을 실시했는데 본 발표에서는 기술 통계 분석에 근거한 빈도 분석 결과하고요.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하고 방향성 검증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통계학적 특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성이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령대인데요. 학부생의 응답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20대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신분인데요. 학부생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석사과정생, 연구원과 강사, 박사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생, 그 다음 이제 교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공 주제 분야별로는 인문사회 분야가 68% 정도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요. 다음으로 이공 분야, 그 다음으로 예체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소속 대학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4년제 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과반을 조금 넘기긴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이 반반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65% 정도의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이제 빈도 분석 결과 중심으로 이제 경향성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환경 변화 인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항들이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 문항에 매우 그렇다라고 느끼면 이제 7점을 부여하는 거고요. 변화 속도가 전혀 빠르지 않다면 이제 1점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4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지,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지, 협업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지, 대규모 과제가 증가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지 각 문항에 대해서 5점대 후반 이상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대부분의 응답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환경이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협업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지식과 이전에는 이용해보지 못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속 대학에서 나타나는 융합 협업의 주요 형태는 학제 간 연구를 강조하는 게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산학 연계를 강조하는 것, 그다음에 융합학과 신설, 그리고 제도적인 협업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개인들의 정보 활용 능력 인식에 대한 문항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들은 본인들의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5점대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는 내가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으면 이제 7점이 되는 건데요.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평균값이 5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정보 탐색 시 어려움에 대해서도 한번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평균값을 보시는 것처럼 아까 1번 환경 변화나 여기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가진단 값들을 보면 평균값이 대부분 5점 아니면 6점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정보 탐색 시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3점대도 있고요. 대부분 4점대인데요. 이 경우 만약에 내가 찾아야 하는 자료 유형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다. 모르거나 어렵겠다고 느끼면 이제 7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내가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게 7점이고요. 나는 전혀 어렵지 않다면 1점인데요. 보시면 이제 4점 정도로 보통보다는 그냥 조금 더 어려움을 느낀다고 평균값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첨도값을 보면 첨도가 이제 그래프가 얼마나 뾰족한지를 나타내는 건데 0보다 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분포가 어느 두세 개 문항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어렵다라고 인식하는 응답도 있고 어렵지 않다도 있고 내는 뭐 보통 정도로 어렵다도 있고 이렇게 응답이 4-5개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어떤 한 곳에 치우친 정보 활용 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다양한 개인의 이런 수준을 고려한 그 교육을 개인별로 실시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과업별 정보 탐색 경험에 대한 그 응답입니다. 먼저 각 과업별로 각 과업을 얼마나 많이 그 관련된 정보 탐색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학습에 있어서는 수업과 관련된 정보 탐색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개발 과제에 관련돼서 정보를 찾는 활동이 많았고요. 이에 비해서 협업과 관련된 정보 탐색 활용 경험은 3점대의 비교적 낮은 평균값을 보였습니다. 앞서의 환경 변화에서 대학 구성원 대부분이 6점대로 협업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협업이 증가하고 그 필요성은 인식은 하지만 실제로 그와 관련된 정보 탐색 행위의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인 목적을 위한 정보 탐색도 5점대로 비교적 높은 그 평균값을 보였고요. 여기서 각 과업별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보의 속성을 보시면 신뢰성이 학습, 연구, 협업에 있어서 가장 높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상적인 목적을 위한 정보 활동에 있어서는 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정보가 얼마나 적합한지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이 과업 중에 이제 실무에 관련된 과업인데요. 실무 과업에 있어서는 실무에 관련된 정보를 찾는 활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의 연구, 그리고 협업, 수업 이런 것과 같이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각 정보 속성을 앞에다 두고요. 각 속성별로 각 매체들이 음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인식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오른쪽이 조금 잘렸는데요. 음 보시면 이거 오른쪽 음 네. 그래프를 보시면 어 제가 안 보이는데 신뢰성이 가장 오른쪽으로 길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에 대해서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다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다음으로 적합성, 이 적시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 이거 잠깐만요. 화면에 다 오른쪽이 막혀 있어서. 네. 반면에 고유성 속성을 보시면요. 중요도 인식도가 상당히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낮은데요. 이 경우에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연구 과업에 있어서의 중요도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활동에 있어서는 연구 활동에만 필요한 고유한 정보를 많이 찾는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비용이라는 속성의 경우는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지를 묻는 거거든요. 경제성을 묻는 문항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일상 과업의 목적을 위해서는 비용이 저렴한 그런 정보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업별 정보 탐색 행위를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요. 앞서서 다양한 과업별 그 행위를 보았는데요. 연구 개발 과제와 관련된 정보 탐색 행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일상적인 목적, 실무를 위한 것이었고요. 유형별로 필요성 인식을 한번 조사하는 문항을 넣었는데 보기에서 보여지는 자료 유형들은 1차 년도에 필요하다고 많이 언급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문의를 해 보았는데요. 과업에서 연구와 관련된 정보 탐색 행위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타 연구자의 연구 정보를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례 예시 자료였고요. 그다음 저작권, 교수법, 마지막으로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에 대한 필요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보 매체 활용 행위입니다. 정보 매체를 보시면
온라인 학술 자료에 관련된 탐색 행위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 일반 인터넷 자료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터넷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한 검색이 가장 많이 나타난 환경을 반영한 당연한 그런 결과일 수 있겠고요. 하나 주목할 거는 이하로 나타난 게 인쇄 자료입니다. 인쇄 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여전히 그래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한편으로 인쇄 자료에 대한 그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요소별로 그 정보 매체들을 비교한 건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그래프가 가장 이제 길게 오른쪽으로 뻗어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학술 정보의 경우에는 최신성, 접근성, 적합성, 적시성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었고요. 반면 신뢰성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가 가장 긴데요. 인쇄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고유성도 인쇄 자료가 가장 높았고요. 반면 비용은 일반 인터넷 자료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장소 활용 행위입니다. 장소는 보시는 것처럼 도서관을 이용하는 활용도가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장소는 조금 다른 속성들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요. 맨 위에 언제나 접근할 수 있다. 이용 용이성에 대해서는 서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을 가장 접근하기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도서관도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그 접근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혼자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으로 서점인데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는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혼자 정보를 찾는다고 인식하는 걸로도 보여지고요. 이것과 비교해서 바로 밑에 그 장소에서 내가 그곳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서점이 도서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에서는 직원한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도서관의 경우는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렵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서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높여서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제 가설 검증 결과입니다. 아까 가설을 5개 설정했는데요. 여기서는 간략히 채택된 것만 중심으로 넘어가고 뒤에서 채택된 거를 중심으로 구성한 그 그림을 보면서 또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주요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인데요. 환경 변화는 매체 경험 활용 중 온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사회 환경이 온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앞서도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사회 전반에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온라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보 경험은 정보 요구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인데요. 정보 경험은 과학별 탐색 특성 중에서 고유성과 실무 정보 특성에 영향을 미쳤고요. 매체 활용 특성에 있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지인, 인쇄 자료, 온라인 자료,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있는 세 군데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과업, 매체, 장소 그 특성이 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에서는요. 과업 특성이 매체 활용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또 장소 활용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체 활용 특성은 장소 활용 특성 세 군데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장소 활용 특성 중에서는 이제 매체 중 온라인 커뮤니티, 지인, 인쇄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보 활용 능력은 매체 활용 특성과 장소 활용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체에 있어서는 온라인 주제 분야 자료의 영향 관계가 다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적 특성에 대한 그 차이가 있는지인데요. 먼저 신분을 보시면 음, 과업별 탐색에서 정책 동향은 교수가 학부생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당연히 교수가 정책 동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학습 정보는 당연히 학부생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분별 차이가 있었고요. 교육 연구 정보는 학부생이 타 신분에 비해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연구실은 교수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최신성은 연구원과 교수가 학부생보다 높았는데 연구 과제 수행이 많기 때문에 최신의 자료를 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체 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학부생이 가장 높았고요. 동영상은 학생보다 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온라인 학술 대비는 박사과정이 학부생보다 높았고요. 연구실은 위에 그 장소 활용 경험에서도 와 마찬가지로 교수가 높았고요. 서점과 도서관 모두 학부생이 교수보다 높았는데 교수는 도서관보다는 서점에서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이제 소속 대학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수도권과 지방대 차이는 매체 중에서 인쇄 자료와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지에 있어서 수도권이 보다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립대와 사립대 차이는 실무 정보와 최신성에 있어서는 사립대가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경험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어서는 국립대가 높은 값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이제 주제 분야입니다. 환경 변화 중에서 교육 연구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이공계가 예체능보다 더 변화를 많이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이공계는 학문 분야가 변화가 빠르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이것과 연결해서 이공계는 연구 결과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도 이공계가 인문사회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색 역량은 예체능 분야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른쪽과 같은 이제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앞서의 연구 모형에서는 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설이 기각된 것들 선들을 이제 제외하고 영향 관계와 방향성이 있는 선만을 남겨놓은 모형입니다. 이걸 보시면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은 각자가 가진 매체 활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정보 경험 정도는 각 정보 요구 특성을 인식하는 데 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환경 변화는 정보 활용 능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보았을 때 도서관에서 정보 활용 교육을 설계할 때 환경 변화를 좀 반영을 한 그런 내용으로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탐색 특성들은 과업, 매체, 장소 활용 특성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요. 이걸 종합했을 때 환경 변화는 온라인 매체 활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 경험은 정보 요구 특성으로 연결되는 어떤 정보 행위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림은 아까 거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속성들을 달리 탐색 특성, 세 가지 탐색 특성별로 정리를 하면서 본 발표에서는 도서관에 약간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빨간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에 여러 변수들로부터 영향 관계를 받지 않는 것도 있고요. 플러스 정의 영향 관계를 받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부의 영향 관계를 받는 화살표도 있습니다. 이어 보면 도서관은 인쇄 자료, 온라인 주제 분야 자료, 비용으로부터 이제 정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지인 동영상 자료로부터는 이제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했는데 상관관계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 지인 동영상 자료는 인적 매체 경험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인적 매체나 인적 네트워크, 지인을 조금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 동영상 자료를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도서관은 이것과는 아무 영향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동영상 자료에 대한 확충을 좀 보강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신뢰성의 측면에서 서점은 부의 영향을 받는 반면 도서관은 이제 정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신뢰성이 높다고 이제 인식이 되고 있었고요. 일상 정보와 실무 정보로부터도 정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일상 정보나 실무 정보 활용에 있어서 연구실과 서점과는 차별화되는 강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상 과업에서는 접근성과 비용이, 실무 과업에는 최신성과 고유성 측면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도서관에서는 신뢰성과 비용을 기반으로 접근성과 고유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방향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방향을 네 가지 구성 요인을 근거로 해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및 콘텐츠, 두 번째는 인적 자원, 세 번째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네 번째는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먼저 자료 및 콘텐츠 측면에서 도서관에서는 인쇄 매체에 국한된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어떤 학습과 연구 같은 임무적 성격을 띠는 과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뢰성, 고유성, 최신성, 적합성이 높은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신뢰성과 최신성을 모두 갖춘 자료로 한 예로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그 보고서 같은 회색 문헌을 조금 주요 자료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성 높은 자료를 제공할 때는 소장보다는 빠른 접근을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에서 인적 자원입니다. 도서관에서 이제 사서들이 전문성을 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많은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개개인의 과업별로 어떤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코칭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과업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전문적인 형태로 여러 기능들을 조합해서 좀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전문성은 계속 좀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해서 향상되어야 되겠고요. 또 이런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조직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앞서서 계속 언급되지만 보다 개인과 밀접한 관계가 이제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보 활용 교육은 신분이나 소속 대학, 주제 분야 아니면 기회별로 제공이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개개인의 과업을 고려해서 개인에게 보다 맞추어진 개인화된 서비스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공간에 대한 것인데요. 도서관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조금 벗어나서 전문적인 사서라는 인적 자원이 자료를 이제 소장해서 그걸 활용해서 제공하는 것부터 다양한 내용들을 조합해서 어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이용자 요구에 맞게 유연하게 좀 바뀔 필요가 있는데요. 요구 조사를 보면 커뮤니티 활동이나 협업 활동을 위한 공간들의 요구가 대한 요구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금 더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이라는 장소에서 이용자가 전문적인 사서와의 접촉을 더 많이 하고 그럼으로써 좀 더 다양하고 질 높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제공을 한다면 도서관이 다른 장소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대학 구성원의 정보 경험에 있어 주요 요소들 간의 영향 관계하고 방향성,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양적으로 검증을 했고요.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모색하는 전략 구상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대학 구성원이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요. 본 연구소의 3차 년도에 수행할 과제인 대학 도서관의 교수학습 지원 역할 연구와 연계되어 그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은 저희 연구소 전임 연구원인 최희진 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신 요구 기반 도서관 서비스 수요 개발 연구는
제가 연구소에 합류하기 전에 수행된 연구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연구를 막 시작한 저에게는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도서관 서비스 발전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연구는 대학 구성원의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정보 경험과 정보 요구의 특성, 정보 행위와 정보 문제를 탐색한 1차 연도의 질적 연구 결과를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른 정보 경험, 정보 요구 등의 정보 행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각각의 변수를 영향 관계와 방향성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와는 굉장히 차별되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은요.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1차 연도의 연구를 좀 참고를 해 보면 이미 '장소 매체로 도서관이 주요하게 구성해 나가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고, 자원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지식을 공유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 교류 장소에 대한 서비스 개발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2차 연도 연구를 통해서는 도서관은 서점이나 연구실이라는 장소와 비교하였을 때 자료 활용에 있어서 신뢰성과 비용이라는 강점을 가지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자료만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이제 자료와 사설하는 인적 자원 그리고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해서 이용자가 풍부한 정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주신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구성원들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을 하는 대학 도서관의 목적은 아마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발표된 유럽 도서관 연구 도서관 협회에서 이제 제안한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를 참고를 해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대학 도서관이 주력해야 할 활동으로 서비스의 재규정, 디지털 기술 교육, 다양한 디지털 자료의 확보, 그리고 물리적 공간의 재구성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연구는 대학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어서 교수 학습, 연구, 학습과 같은 대학 구성원의 정보 요구에 맞추어서 도서관에서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도식화해서 제시하였고, 그리고 대학 도서관에서 지원해야 할 서비스의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나온 이제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보다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방안이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 3차 연구의 연도도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매우 짧지만 의미 있는 연구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최현수 연구원께서 대학 도서관 연구 데이터 관리 방안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주제 발표, 대학도서관 연구 데이터 관리 방안 연구 발표를 맡은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 연구원 최현수입니다. 네, 슬라이드에 표기된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학도서관 연구 데이터 관리 방안 연구는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트랙 3,
대학 도서관 연구 지원 서비스의 두 번째 연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학 구성원들이 생산해낸 다양한 매체의 연구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대학 도서관이 연구 데이터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와 기본 원칙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연구의 필요성을 네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체감을 하시겠지만 연구 데이터 관리 및 공유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와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 차원의 연구 데이터 관리 체계가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도서관 주도의 연구 데이터 관리 및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대학 도서관의 연구 데이터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고, 모든 대학 도서관에 일률적인 연구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 도서관이 기관에 특화된 연구 데이터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대학 도서관 연구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와 기본 원칙이 개별 대학 도서관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헌 및 사례 조사, 그리고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결과물 산출,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되었고요.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는 문헌 조사 및 사례 조사입니다. 어, 네, 연구 데이터의 개념 및 정의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데이터의 정의 및 범위를 먼저 살펴보고 여러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구 데이터 관련 지침 및 규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외 연구 데이터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살펴보고 국가별로 어떤 정책의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 데이터 관리, 운영, 연구 모형이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연구 데이터 생애 주기 모형, 그리고 연구 데이터 서비스 조직 평가 모형, 그리고 연구 데이터 워크플로우 모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연구 데이터 관리, 운영 관련 선행 연구들도 살펴보았는데요. 연구 데이터 관련 연구들이 다양한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데이터 정책 및 제도 분석 연구, 서비스 연구, 수집 관리 공유 요인 분석 연구 등 이런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저희가 정리하면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참고해야 될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요 연구 성과 관리 운영 기관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구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나 서비스는 이렇게 국가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 그리고 대학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여러 연구들을 기반으로 이제 연구 데이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이런 요인들을 저희가 좀 도출을 하였는데요. 종합하여 도출을 하였는데 이런 요인들이 앞 직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연구 성과 관리 운영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포착이 되는지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각 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어, 거의 모든 기관에서 나타나는 요인들도 있지만 어떤 요인 같은 경우는 특정 기관에서만 이렇게 포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좀 필수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여러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분석은 설문조사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분석은 심층 인터뷰 녹취록 원본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합하여 이제 대학 도서관 연구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와 기본 원칙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1차 설문조사는 연구 데이터 관리 공유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연구자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연구 데이터 관리 공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신분별, 학문 분야별 연구 데이터 관리 공유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차이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리고 연구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구분하여 조사하여서 이 차이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은 키리스 협조를 통해서 리스 웹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공개 모집을 하였습니다. 최종 수집된 411건의 응답 중에서 오류나 중복 응답, 응답 대상이 아닌 자 등의 응답을 제외하고 총 399건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신분 그리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응답자들이 이렇게 모집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설문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크게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항을 구성을 하였고요. 총 23문항, 세부 문항까지 포함을 하면은 69문항이 되겠습니다. 리커트 7점 척도 측정 문항과 단순 빈도 측정 문항을 혼합을 해서 설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되는 문항들은 안오버 분석 그리고 T 검정을 이용해서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단순 빈도 문항은 다중응답 분석, 그리고 교차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서 그룹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7가지 주제 중에 인적 사항에 대한 한 가지 주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6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연구 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연구 데이터 범주에 대한 인식이 응답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봤을 때는 앞서서 살펴본 선행 연구 및 관련 규정들과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 80%의 응답자가 최종 연구 성과물도 연구 데이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선행 연구나 관련 규정들에서는 최종 연구 성과물은 연구 데이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인식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그리고 관리 방안이 갖춰질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요. 이 결과값은 평균 5.89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세트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보았습니다. 소속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구 데이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가 적절한지를 묻는 문항의 결과값은 평균 3.74로 조사돼서 평균 4점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신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들도 어느 정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연구 데이터 관리 어려움의 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자 개인이 연구 데이터를 직접 보존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이렇게 확실히 신분별로 이렇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 데이터 관리 경험에 대해서 묻는 문항도 있었습니다. 네. 연구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대체로 이제 개인적인 저장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구 데이터 관리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 계획을 제출해 본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데이터 공유 및 공개에 대한 인식도 살펴보았는데요. 이 문항 세트에서 가장 좀 신분별 차이가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연구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의사는 대학원생 신분이 교수 신분보다는 다소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연구 데이터 공유 및 공개 경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는데요. 연구 데이터 공유 및 공개 경험을 묻는 문항 중에서 이제 조금 눈에 띄는 문항은 응답자들이 연구 데이터 공유 공개를 꺼리는 주요 이유로 이제 선택한 응답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한 응답은 데이터 소유권 문제가 우려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구윤리 측면에서 우려된다. 그 다음으로는 논문 출판 관련해서 우려된다. 등 순으로 이렇게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의 대학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 물어봤었는데요. 이 이제 문항 세트에서는 대체로 5점 후반 이상의 평균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도서관의 연구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2차 분석은 내용 분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용자 요구 분석이라는 명칭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대학 구성원의 개별적인 요구와 특수한 상황까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이용자 요구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설문조사만으로는 소수의 의견이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용자 요구 분석을 추가로 실시를 해서 한층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 구성원의 요구를 파악하고 요구의 맥락을 파악해서 우리 대학도서관 연구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 그리고 기본 원칙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이용자 요구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우리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 1년차 연구 과제였던 대학 구성원의 정보 문제 및 요구 탐색 연구 수행 과정에서 실시했던 심층 인터뷰, 녹취록 원본을 분석 데이터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녹취록 참여자가 나와 있는데요. 녹취록은 교수, 강사,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다양한 신분, 다양한 분야의 대학 구성원 53명의 인터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인터뷰 녹취록 원본을 활용을 했지만 기존 연구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분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복적인 분석 작업 끝에 최종적으로 173개의 이용자 요구 코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주화를 해서 3개의 차원 8개의 범주로 구조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자 요구 분석 결과 아까 3개의 차원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구 주체 차원, 연구 데이터 차원, 관리 운영 차원 이렇게 3개의 차원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연구 주체 차원에서는 신분 유형, 그리고 역할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연구 데이터 관리 방법, 그리고 이용이나 공유, 관리에 대한 의지 차이 등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연구 데이터 차원에서는 연구 데이터 특성은 물론이고 연구의 유형이나 세부 연구 주제에 따라서도 이렇게 관리나 보존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특성, 이런 다양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윤리적 문제 발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관리 운영 차원에서는 뭐 저장 장소라든지 백업, 보안, 데이터 관리 계획 등과 관련된 의견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 데이터 저장이나 공유를 위한 매체로는 개인용 매체를 선호한다라는 점이 이용자 요구 분석에서도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차 분석이었던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맥락이 맞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대학도서관 연구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문헌 연구, 선행 연구 조사, 현황 조사, 인식 조사, 요구 분석 등 이렇게 다양한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연구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어, 이 연구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는 대학 도서관이 연구 데이터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핵심 구조와 주요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데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연구 데이터 관리 지침은 개별 기관이 고유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의 손쉬운 적용을 돕기 위해서 연구 데이터 관리 기본 원칙도 같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세 가지 차원, 8개 세부 범주, 33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주체, 연구 데이터, 관리 운영 이런 세 가지 차원 아래 33개 요소로 이렇게 키워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33개 요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 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차원, 연구 주체 차원의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세부 범주는 구성원 신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분 유형, 역할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제시가 되었고요. 사실 이제 이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두 개의 요소에 대해서만 예시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에 전체 기본 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 세미나 이후에 공개될 발표 자료에서 전체 기본 원칙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두 번째 세부 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주체의 의지라는 범주인데요. 이 세부 범주에서는 연구 데이터 이용 행태, 그리고 연구 데이터 보존 및 관리 의지, 그리고 연구 데이터 공유 의지, 이렇게 세 개의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 이용 행태 요소의 기본 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의 이 연구 데이터 이용 행태와 보존 공유 행태의 양상이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그리고 소속 기관 연구자의 연구 데이터 이용 행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 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기본 원칙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본 원칙에는 해당 요소에 대한 개념, 설명, 그리고 해당 요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데이터 보존 및 관리 의지 요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의 연구 참여도에 따라 연구 데이터를 보존 및 관리하려는 의지 강도가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그리고 보존 관리 의지가 강한 연구자와 의지가 약한 연구자에게 획일적인 연구 데이터 관리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지향하고 의지 강도에 따라 적합한 연구 데이터 관리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두 문장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 그리고 당연한 것 같지만 이렇게 실제로는 잘 다뤄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 데이터 관리 기본 원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후에 나올 요소들은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올라갈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차원은 연구 데이터 차원입니다. 연구 특성이라는 세부 범주에는 이렇게 두 가지 요소, 연구 유형, 연구비 지원 기간이라는 요소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특성이라는 세부 범주에는 8개의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 직접 보유 필요성, 그리고 연구 데이터 관리 및 이용 목적, 그리고 연구 데이터 법적 권리, 연구 데이터 유형, 그리고 연구 데이터 크기, 연구 데이터 특징, 연구 데이터 기밀성, 민감성, 연구 데이터 이용 빈도, 이렇게 8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차원, 세 번째 차원입니다. 연구 데이터 관리 운영 차원입니다. 첫 번째 세부 범주로는 연구 데이터 보존인데요. 여기는 이제 5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저장 장소, 그리고 데이터 백업 유무 빈도, 백업 장소 및 백업 데이터 유형, 그리고 데이터 예상 보존 기간, 연구 데이터 보존을 위한 리포지터리 플랫폼, 이렇게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범주는 연구 데이터 관리입니다. 연구 데이터 관리 범주는 6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 관리 지침, 연구 데이터 관리 책임 주체, 연구 데이터 메타데이터, 연구 데이터 생산 관리 장애 요인, 그리고 데이터 관리 계획, 그리고 데이터 보안, 이렇게 6가지입니다. 연구 데이터 공유 및 접근 세부 범주입니다. 여기는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유 및 접근 권한, 그리고 공유 방법 및 매체, 공유 허락 범위, 그리고 공유 한계점 및 장애 요인,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 데이터 지원 세부 범주입니다. 3가지 요소인데요. 교육 지원, 재정적 지원, 제도적 지원,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본 연구는 대학 구성원을 위한 연구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 및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였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을 위한 연구 데이터 관리 수행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도서관 연구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의 전체 구조와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 세부 지침은 연구 환경 특성에 따라서 확장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일관성 있는 연구 데이터 관리 추진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별 연구자 및 기관의 연구 환경에서는 이렇게 좀 최적화된 세부 연구 데이터 관리 방안 및 지침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번 연구는 대학 도서관, 그러니까 대학 구성원 전반에 대한 연구 데이터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사실 특정 신분이나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좀 특화된 방안을 제시하는 데까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신분 및 학문 분야, 대학 구성원 대상 맞춤형 연구 데이터 관리 방안을 좀 모색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
3년차 연구로 개인화 연구 지원 서비스 방안 개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객화 연구 지원 서비스 방안 개발이라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내용을 좀 이 후속 연구로 연계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에 언급된 참고문헌들이고요.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최용준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최용준 과장님께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여를 하시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에서 일하고 있는 최용준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그 연구 데이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우선 대학 연구 성과물 위주로 대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또 학교 특히 자연과학 분야 전자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데이터, 연구 성과물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관심이 많고, 이번 발표하신 분야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실무에서 느끼게 된 선제적인 연구이고, 또 그만큼 아마 여러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우수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혹시 화면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권한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 뭐 말씀드리면은, 근데 말씀하신 국가 차원의 연구 데이터 관리 정책하고 대학이나 아니면 개인 기관 차원의 연구 데이터 관리 정책들이 좀 이렇게 구분돼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좀 먼저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연구 주체가 되는 이제 연구기관들, 대학들, 연구소들 다니고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연구 최종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과물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연구 데이터하고 불가분의 관계이지만은, 이 실무자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기에는 연구 성과물 수집하는 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연구 데이터까지 얻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도서관에서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산학협력단, 교원인사팀, 전략기획팀 등 이제 약간 그래도 학교에서 좀 힘 있는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할 때, 그럴 때 이 데이터 수집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거기에서도 대학 도서관이 왜 이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당위성을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은, 좀 더 이 대학에서의 데이터 수집이, 연구 성과 데이터 수집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도서관만 진행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 3번 같은 경우 이제 자료를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뭐 제가 이제 이 성균관대학교 자각캠이라고 자연과학 캠퍼스에 있다 보니까, 이 공학이나 의학, 뭐 자연계 그쪽에서 연구 성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아마 그거는 연구 데이터가 비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이제 설문조사로 이 과제를 진행을 하셨는데,
향후에는 뭐 사이버리나 인사이트처럼 이제 대학에서 어느 분야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통해서 그 해당 학과 랩까지도 아마 이 방문을 하셔 가지고 찾아가셔서 그쪽에서 얼만큼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음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쪽에 방문하셔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좀 더 이 뭐랄까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성대 같은 경우에도 연구 성과물의 70% 이상이 인제 말씀드린 공학이나 의학, 뭐 자연계 그쪽 분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데이터를 실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인제 결국은 대학 도서관에서 이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게 될 거라 인제 뭐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서들은 과연 인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여러 대학의 서서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는 폭주하고 있는데 폭증하고 있는데 관련 담당하는 인원들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 인원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또 자동화하려는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의견들을 좀 들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결국은 이 데이터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게 인제 말씀하신 프레임워크의 쪼끔 더 하위 단인 인제 저는 데이터셋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쪼끔 더 인제 구체적인 연구 결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연구 데이터가 연구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생산이 될 텐데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꾸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연구하시느라 뭐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이고 그 데이터를 요청하는 데도 많아지는 시기라서 이 쪼끔만 있으면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1 번부터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효준 선생님, 그 아까 질문해 아, 주셨던 화면 띄워 주실 수 다시 있으시겠어요? 예예.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 주신 이제 두 가지, 대학 구성원을 위한 연구 데이터 관리 그리고 국가 차원의 연구 데이터 관리가 모두 고려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은 동시에 고려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데이터 공유 및 재이용을 통한 내부 지식의 확산 그리고 재창출 등도 사실 연구 데이터 관리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구 데이터 이용 및 공유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학 구성원 이용자의 요구와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구하는 것도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연구 데이터 관리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이 주요 이용자인 대학 구성원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의 경우 국가 주도형이 주류인지 개별 대학이 주도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미국의 경우는 연구 데이터 관리가 개별 대학 도서관 주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유럽의 경우는 EU나 아니면 국가 주도로 이렇게 오픈 사이언스 정책과 맞물려서 연구 데이터 정책이 이렇게 시행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해외 사례 모두 사실 국내 실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가 좀 더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령 그리고 현장의 상황에 맞게 좀 적합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조사, 분석이 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키스티에서 데이터원이라는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2019년 말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국내외 국가 연구기관 중심으로 연계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대학 도서관과의 연계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도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희 연구진도 대학 도서관이 단독으로 연구 데이터 관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내 여러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 확산 등과 관련된 업무나 서비스 이런 것은 대학 소속 기관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대학 도서관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므로 대학 도서관 주하에 연구 데이터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현재 3차년도 연구로 대학 도서관의 연구 지원 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지원 서비스는 이제 연구 데이터 관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연구 지원 서비스도 대학 내 여러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서 대학 도서관이 대학 내 여러 부서와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연구 지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니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1차 분석은 설문조사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분석은 심층 인터뷰에 대한 녹취록을 내용 분석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학, 의학, 자연계열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 빈도를 묻는 문항들에서는 이 부분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들은 아노바 분석을 활용해서 이렇게 분야별, 그룹별 비교 분석을 시행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의 그룹별 응답자를 모집했다고 그래도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빈도만을 집계한 설문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조사 및 결과 분석은 그래도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요구 분석, 내용 분석을 시행한 것 같은 경우도 1차 년도 연구의 인터뷰 자료 녹취록 원본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가 응답자 비율을 새롭게 구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공학, 의학, 자연 계열 응답자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그래도 30% 정도를 차지했고 다양한 신분, 다양한 학문 분야, 대학 구성원의 연구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요구를 이렇게 내용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는 것이 이 내용 분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적절하게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사실 저희가 특정 학문 분야만을 위한 이런 연구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모든 대학 도서관, 모든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연구 데이터 관리 방안을 구상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연구를 필두로 후속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별 특성 그리고 개별 기관의 특성을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 관리 방안 그리고 지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특성들을 좀 다각도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도서관의 의견이 빠진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관리 주체인 대학 도서관의 의견까지 이번 연구에 같이 다룰 수 있었으면 더 좋은 연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번의 연구로 저희가 모든 측면을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연구 범위도 너무 방대해진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가 대학 구성원 이용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로는 이제 관리 주체인 대학 도서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도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토론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가 필요하고 이게 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호주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주에 ARDC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리서치 데이터 커먼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리서치 데이터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연구 데이터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RIFCS라는 메타데이터 스키마가 있는데요. 이 스키마가 국제표준 ISO 2146을 기반으로 이 리서치 데이터 오스트레일리아 플랫폼에 필요한 요소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일관성 있는 연구 데이터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국가 차원의 표준인 메타데이터 스키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 연구를 통해서 이런 주제들도 좀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은 네, 그 말씀하시죠. 뭐 1번, 2번, 3번 아마 다 해당되는 일일 텐데 그냥 실무자 입장에서는 왜 데이터를 안 주나,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나,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을 하면은 이게 연구가 굉장히 실효성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발표는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 연구원 김초혜 연구원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연구원 김초혜입니다. 본 과제는 대학 도서관의 조직 특성을 탐색 및 조사 분석한 연구로 다음의 순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본 과제는 연구소의 4개 연구 트랙 중 정책 및 경영 트랙에 속한 연구로 국내 대학 도서관의 조직 특성과 그러한 특성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아가 파악된 조직 특성에서 5기관인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데 저해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역량 강화라는 대학 도서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 대학 도서관의 역할과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 요인을 조사하고 국내 대학 도서관의 자료와 직원 현황을 대학 도서관 진흥법과 연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대학 도서관에 계신 사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근거 이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후 4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문헌 조사는 크게 대학 도서관의 역할과 대학 도서관의 조직 특성 요소 2가지로 구분되었는데요. 먼저 대학 도서관의 역할의 경우 다음과 같이 4가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문헌에서 많이 논의된 역할로는 먼저 연구 지원 서비스와 연구 데이터 관리와 같이 연구 차원에서 그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찾을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계속 논의되어 왔던 이용자 교육과 정보 활용 능력의 향상과 관련한 역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소의 1차년도 연구과제인 대학 구성원의 정보 문제 및 요구 탐색 연구에서도 대학 구성원의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서관의 4가지 역할을 시사점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도서관 조직이 사서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대학 도서관 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 도서관 조직 특성의 요소로 총 5가지 요소를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팀제의 경우 소수의 인원과 수평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조직 구조입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조직의 경영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이 되어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리더십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조직적인 요소로 볼 수 있었는데요. 문헌에서는 대학 도서관이 교육기관이자 비영리 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리더십에 대한 위기의식이 낮은 편임을 지적을 하였는데, 이와 함께 급변하는 환경에서 리더십이 변화관리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동기부여의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하는 심리적 에너지와 추진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동기부여와 관련된 국내에서는 이제 연구가 많이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쿠웨이트 대학 도서관 사수의 동기부여를 분석한 연구 결과 사수들은 최상위 단계의 욕구인 자아실현 그리고 사회적 소속감 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 조정, 공감대 형성,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상호작용입니다. 대학 도서관은 교수나 수업, 학과 등과 같은 다양한 대학 내 기관, 나아가 대학의 외부 기관이나 타관종 도서관 등 매우 다양한 대상과의 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신청 연담을 통해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참여자는 1년 이상의 대학 도서관 경력을 지닌 대학 도서관 정규직 사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참여자 선정 시에는 소속된 학교 유형과 설립 유형, 소재지와 같은 학교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동시에 경력과 역할과 같은 면담 대상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서 총 19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신청 면담에서는 담당 업무와 업무를 수행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사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인식 등 대학 도서관 조직 전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단계로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9개의 신청 면담 녹취록을 전부 익명화를 진행하였는데요. 신청 면담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은 면담 대상자인 개별 사설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여서 익명화 수준을 높여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면담에 나타나는 주요 개념을 뽑아 범주화를 진행하였으며, 3단계 의미관계 도출을 위해서는 범주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들 요소에 대한 구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학 도서관의 조직 특성 구조도를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내용 범주화는 개별 개념을 도출하고 이들을 범주화해서 하위 범주 그리고 그 위에 상위 범주를 도출한 분석인데요.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의 상위 빈도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위 범주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 즉 인력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위 범주에서는 직원 수 부족이라는 코드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을 해서 그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외제적 동기나 외제적 동기에 대한 이야기, 또는 대학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차례로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주들을 기반하여서 범주 간의 관계와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역할 인식은 사서들이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업무를 진행하는 전 과정의 기반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의 역할 탐색, 동시에 본질적 역할 혹은 새로운 방향에 대한 강조가 주요 개념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조직 특성은 이러한 역할 인식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 도서관의 도서관 내부적인 특성과 본부와 타 부서와 같은 도서관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 서비스 영향 요소는 조직 특성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자 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대학 내 인식과 인적자원 관리 두 가지 하위 분주가 포함되는데요.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영향 요소는 조직 특성에 다시 영향을 미쳐서 조직 내의 사서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을 통해서 사서들은 궁극적으로 서비스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공된 서비스는 대학 내에서 성과로 평가를 받아 서비스 영향 요소와 조직 특성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인 순환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위 범주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위 범주는 도서관 역할 인식입니다. 총 3가지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사서들은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하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성을 고민하거나 때로는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역할 탐색과 함께 본질적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장소 개발이나 정보 이용자 교육 등 전통적인 역할을 통해서 도서관의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변화하는 정보 요구에 따라 새로운 방향에 대한 탐색 고민을 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서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도서관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통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할지, 새로운 역할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 범주는 조직 특성입니다. 조직 특성은 도서관 내부 요소와 외부와의 상호작용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도서관 내부 요소는 다음과 같이 동기부여, 리더십, 팀제, 조직 커뮤니케이션, 내부 협업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외부 상호작용 요소는 외부 부서 협업, 관계적 특성의 2가지 요소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서관 내부 요소의 첫 번째 요소인 동기부여입니다. 사서들은 다양한 내재적 동기, 그리고 다양한 외재적 동기를 언급하였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서가 현재 내재적인 동기에서 자신의 동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더 충족이 되길 원하는 동기는 외재적인 동기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외재적 동기에 대한 욕구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 사이의 차이가 또 다른 업무 동기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업무적으로 아무런 동기가 없는 동기 부재 현상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리더십은 팀원의 동기부여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간 관리자와 실무자 모두가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함께 중간 관리자는 도서관의 자원을 획득하거나 팀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거나 팀 내에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는 등 매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의사소통 기술이나 문제 해결 역량 등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팀제의 경우 너무 적거나 많은 팀원 수, 혹은 부적절한 업무 분담, 지시체계의 혼란과 같이 다양한 문제 상황이 언급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대학 및 대학 도서관의 관료주의적인 문화가 팀제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다수 언급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팀 내에서 혹은 팀을 넘어 대학 도서관 조직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서들은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도서관이 변화하길 바라는 방향, 혹은 자신의 업무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 비전공 직원의 발령, 세대 차이, 물리적으로 낮은 접근성 등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협업입니다. 사서들은 팀이나 도서관 전체 혹은 분관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내부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협업을 구할 때 혹은 협조를 요청할 때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 특성의 두 번째 요소인 외부 상호작용 요소입니다. 사서들이 대학 본부나 타 부서 등 도서관 외부와 협업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고, 이 과정에서 사서와 도서관 외부의 직원 사이에 개인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업무 수행의 기반이 되어서 도서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부 부서 협업은 내부 협업과 마찬가지로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다양한 양상, 다양한 강도를 보이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서들은 협업 시에 비협조적인 태도나 문화,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문제 혹은 기술적 차원의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도서관이 생존을 위해서, 즉 대학 내에서 긍정적 인식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얻기 위해 타 부서와 협업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관계적 특성에서는 많은 사서들이 업무를 할 때 사적인 관계가 활용되는 것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였고, 이로 인해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사적인 관계를 넘어 업무 성과 혹은 외부 부서와의 접점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위 본주는 서비스 영향 요소로 대학 내 인식과 인적 자원 관리로 구성됩니다. 대학 내 인식은 사서가 인식하는 본부 및 타 부서가 지닌 대학 도서관에 대한 인식으로, 대학에서 도서관의 성과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적 자원 관리는 도서관 정보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 중에서도 인적 자원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서들은 획득한 자원을 통해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서비스는 다시 하나의 업무 성과가 되어서 대학 내 인식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가지의 서로의 영향 관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대학 내 인식에서는 사서들은 긍정적 인식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매우 지배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서들이 느끼는 부정적 인식은 도서관의 한직이나 돈 먹는 기관처럼 매우 한가하고 편한 곳, 예산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곳이라는 인식이었는데요. 이는 도서관 업무에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과도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대학 도서관이 대학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인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본부나 핵심 부서에서 소외되어 예산과 인력과 같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적 자원 관리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은 직원 수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예산 부족, 대학 내 도서관의 낮은 영향력, 대학 도서관 진입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단순 인력의 부족을 넘어 비전문 인력 혹은 문제적 인력이 도서관에 배치되어 업무의 효율과 효과성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개별 사서의 업무가 과중되어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직과 겸직의 문제도 인력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파악되었는데요. 먼저 현재 부족한 인력을 대부분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실정임이 나타났고, 계약직의 경우 업무 연속성의 부족, 수동적인 업무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기존 인력과 조직의 변화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겸직의 경우 특히 전문 대학에서 본부나 타 부서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사소직에게 겸직을 내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대학 도서관 진입법에 저촉되지 않은 상태로 도서관의 인력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매우 이 역시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담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사서분들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한 인력 문제를 매우 다양한 차원으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따라서 이런 인력 문제가 특정 유형의 도서관이 아닌 국내 대학 도서관 전반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 도서관에 대한 대학 본부 및 외부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학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과의 커뮤니케이션, 대학 도서관의 전략적 방향 등과 연결되어 현재 대학 도서관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대학 도서관의 인력 문제 개선을 위해 제도적,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학 도서관 진흥법과 관련하여 전문적 인력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사서들의 계속 교육에 대한 요구, 전문적 역량 강화의 차원에서 사서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디지털 장서 서비스의 제공과 확대를 위해 대학 내 차원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는 사서의 인식을 통해서 사서들의 업무 수행 시 나타나는 조직 특성을 개인적이고 조직적인 관점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수행 시의 어려움과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 지원이라는 도서관의 목표 수행을 저해야 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안했다는 점 역시 이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과제는 3차 년도 과제에서 양적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 발표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로욜라 도서관,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 조정원 선생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서강대 로욜라 도서관 조성원입니다. 김초혜 연구원이 발표한 대학도서관 조직 특성, 탐색 및 조사 분석과 관련하여 연구자보다는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차서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학도서관 조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어떤 조직의 일부 요소에 대한 어떤 연구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분석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대학도서관 조직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 대학도서관 조직이 크게 변한 경우를 보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어떤 도서관 자동화가 되면서 조직 구조의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팀제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 1990년대 어떤 팀제 도입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제별 조직 체제로의 변화 등이 인제 있었는데요. 지금이 바로 어떤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교육 환경이 비대면으로 또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 도서관의 역할도 이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의 그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표 인제 마지막 부분에 그 시사점에서 이제 김초혜 연구원이 이제 언급하셨는데 그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장소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대면 환경으로 인한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는 일부 부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에 그 각 부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수서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도서 전시 하던 거 이제 지금 못 하거든요. 그럼 또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단행본에 있어서도 전자책에 대한 어떤 구입이 이제 증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용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비대면 교육의 증가로 인한 어떤 교육 내용의 변화,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방문 투어 하던 거 지금 못 하니까 뭐 VR을 사용한 어떤 도서관 투어, 그리고 SNS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의 어떤 활성화 등등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시설 관리 측면에서 보면 뭐 스터디룸이나 뭐 열람실 일부 사용이 다 제한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또 학생들이 비대면 그 수업으로 인한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의 수강 지원 공간에 대한 또 요구는 있습니다. 또 이런 그 공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이 비대면 환경으로 인한 어떤 그 변화는 도서관 각 부서에 걸쳐 전체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조직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존의 도서관 조직이 원래 업무하기도 참 벅찹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제 뭐 고민할 시간, 역량 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비대면 환경의 증가,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의 증가로 인한 그 서비스 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연도 그 연구에서는 기존 조직의 어떤 변화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걸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다음으로 인제 시사점 그 세 번째에서 그 "사서들의 계속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라는 그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인제 매년 계속 교육을 신청해서 하거든요. 왜냐면 교육 실수 때문에. 근데 주로 제가 신청하는 것은 국중에서의 사서 교육 그리고 케이스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같은 교육 내용이 좀 있거든요. 뭐 신설 교육이 있긴 한데 뭔가 이렇게 이것도 빨리 마감이 되고, 그래서 인제 교육 신청할 때마다 인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내용의 다양화, 이런 전문화는 이런 사서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그 시급하다라고 여겨지고요. 근데 그래서 또 이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만 사서 입장에서 교육 수요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목록 같은 경우에 그 목록 자동화 형식, 즉 코막 뭐 통합 서적에 대한 교육은 이제 캐리스, 국중 다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인제 2010 년에 발행한 RDA 같은 경우 이제 막 20 일에 적용되는 고것에 대한 내용은 어떤 다른 교육 과정은 없고 이제 코막 교육 과정들이 일부러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사서들에 대한 어떤 그 수요에 대한 그런 조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교육 과정이 좀 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의견을 드렸는데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질의응답 마쳤습니다. 연세대학교 소속이고요. 그 질의응답 그 세 개 발표가 다 진행이 됐고요. 토론도 다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세 개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그 들으시면서 가졌던 뭐 질문들 있으시면 지금 어 음소거 버튼을 눌러주시고 음소거 해 주신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지금 그 문자로, 그러니까 그 채팅으로 질문, 윤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해준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공유됐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공유를 해보자면은 그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연구 데이터 관리 지침이 모든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연구재단과의 협력도 이제 얘기해 주셨고, 뭐 퀴리스의 디컬렉션이나 국중의 OAK와 연계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예, 뭐 제가 그냥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뭐 의견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얘기 그냥 할까요? 예, 뭐 사실 뭐 OAK나 디컬렉션은 사실 연구 데이터와 연관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일단 그 목적 자체가 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연구 데이터가 아니고 그것은 일단 뭐 음, 그냥 뭐 연구 결과물 물론 연구 데이터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라 그랬죠? 그 메타데이터 형식이 아마 다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아마 그대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래서 아마 그 좀 더 그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국가 차원에서 그 모든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 관리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프레임워크를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개별 기관에서 개별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 통일된 어떤 지침들이 모든 기관에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프레임워크를 먼저 만들고 그 프레임워크가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방향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발표자와 그 토론자도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계속 향후 연구에 의해 가지고 그 세부적인 어떤 지침들을 그 계속 만들어 나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대학에서 통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기는 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토론자분 그 성균관대학교의 그 최영준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내놓을 것인가 뭐 그런 문제가 사실은 어쩌면 더 굉장히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국가 기관과 함께 뭐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펀더들도 같이 나서서 물론 국가가 펀더이기도 하겠지만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음소거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뭐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당 발표자께서 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질문 중간에 제가 공지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 공유 중이고 또 화면 녹화 중입니다. 이 녹화된 화면은 지금 유튜브에서 그 채널명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라는 채널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 채널로 들어가시면 저희 이 지금 하고 있는 녹화된 영상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발표된 우리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의 세미나 영상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유튜브에서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라는 채널명으로 검색해 주시고 거기서 뭐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또 뭐죠? 있던데 세 가지 얘기하도록 했거든요. 뭐 구독, 또 하나 알림 설정. 예, 그 세 가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이 3년 더하기 3년 이 그 장기간 연구를 계획을 하면서 이 하나하나의 단위 연구를 설정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차 연구 3개를 진행했는데 그 연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하신 그 요구에 대해서는 실제로 2016년에 있었던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융합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빠른 속도의 변화들 속에서 대학 도서관은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그러니까 대학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요구의 변화는 무엇이 있었던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이전에 많은 정보 요구에 대한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좀 대규모로
연구를 좀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연구는 연구 데이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뭐 내남이 다 알다시피 그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그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작동하기 위한 뭐 어떤 그러니까 키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키를 작동시키기 위한 어떤 뭐랄까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연구해 보고자 하는 의도였고요. 세 번째는 뭐 대학 도서관이 만약에 잘 안 된다면은 "그것들이 무엇 때문이다."라는 말은 그 세간에 많이 그러니까 떠돌았지만 그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대학 도서관이 잘 된다면 누가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은 왜 열심히 하고 그 대학 도서관은 왜 잘 되는지 어떤 대학 도서관이 안 된다면 그 대학 도서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면 어떤 사서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왜 거기는 안 되고 왜 거기는 열심히 하지 않는지 에 대한 연구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그런 연구를 기획하였고 지금 2 년 3년 차에도 그 연구 후속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의도를 좀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 질문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발표는 요구 조사와 그러니까 요구 분석이었고 그리고 그 요구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떤 그런 요구가 나왔는지를 1년 차에는 저희가 탐색을 했고요, 그 질적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2년 차에는 저희가 인제 약간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 통계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 연구를 나누어서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지를 3년 차에서 지금 이제 지금 하나하나 이제 두 개의 어떤 단위 연구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그 연구 데이터도 지금 연구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3 년치 연구와 연결되고 있고요. 세 번째 발표했던 그 조직 연구는 그 탐색을 저희가 해서 그 탐색된 결과를 보면은 크게 4 가지 범주가 나타났고 그 4 가지 범주가 아까 계층적으로 나타났고 그 계층이 약간 순환되는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같다.'라고 인제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3차 연도에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어 대학 도서관이 스스로 혁신하기 위한 어떤 뭐랄까 요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제가 이게 분명히 카메라는 저쪽에 있는데 허공에 있어 가지고요.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한 7분 정도 더 남았거든요. 근데 좀 뭐 제가 "질문 없으십니까?" 하고 그냥 기다리긴 되게 좀 그런 상황이네요. 질문 있으시면 문자로도 그러니까 채팅창을 열어서 뭐 문자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음소거 해제 버튼을 누르시고 음성으로 하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 년차 연구를 할 동안 저희가 지금 대학 도서관에 계신 그 차서 및 직원 여러분들을 상당히 많이 괴롭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뷰에 뭐 설문조사에 무슨 협조 요청에 뭐 굉장히 많이 괴롭혀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또 안내를 드리자면은 이 영상과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저희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의 행사에 대한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라고는 명칭으로 채널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영상을 검색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어 찾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그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 제2회 정기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모든 세미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